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215회입니다. 저는 근래에 도쿄라는 제목의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옴니버스식 구성의 영화라서 미셸 공드리, 레오 까락스, 그리고 봉준호 감독이 각각 한 편씩 세 편의 단편들을 모아가지고 도쿄라는 제목으로 묶은 영화입니다. 2008년도에 제작된 영화인데 이런 영화가 있다는 것을 그냥 옛날에 한번 스쳐 지나가듯이 듣기만 했었고 본 적은 없었죠. 그런데 이번 학기에 어느 대학원생이 이 영화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자기 학위 논문을 쓰겠다고 그러길래 이 영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원래 평소에 성실하고 두뇌가 명민한 대학원생이라 석사과정 학생인데요. 그의 연구에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도대체 어떤 영화인가 싶어가지고 한번 네이버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이 영화를 봤습니다. 아주 재미있더군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본조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한 이름으로 자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제가 가르쳐본 학생들 중에서 최상급에 속하는 아주 성실하고 두뇌가 명석한 학생입니다. 진지하고요. 아마 기타리스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음악을 워낙 모르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그 음악에 대해서 뭐 더 할 말은 없네요. 그가 이번 학기에 석사 예심을 봤는데요. 저는 예심 때까지는 이 영화를 본 적이 없다가 오늘 봤습니다. 기왕 시간 들여서 본 거, 최대한 그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 준비 원고의 내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저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그냥 기왕 본 김에 그 영화에 대한 감상을 한번 남겨봅니다. 도쿄라는 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이고 규모도 크고 옛날부터 유명했던 도시이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또 일본이라는 나라를 되게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들 이야기들을 합니다. 일본의 국력이나 또 도쿄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상당하다, 국제적인 위상이 상당하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있죠. 이미 일제강점기 때부터 보면 도쿄는 국제적인 도시로서 전 세계의 다양한 사조들이 마구 뒤섞여서 백가쟁명과 백화쟁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백화제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이미 그 당시부터 우리 한국인들에 의해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국제도시 도쿄에 대해서 3명의 유명한 영화 감독들이 단편 영화들을 만들어서 묶은 것인데요. 이 3편의 영화 중에서 두 번째 영화인 레오 까락스 감독의 메흐드라는 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갔습니다. 사실 미셸 공드리니 봉준호니 다 저에게는 근래의 이름들이고요. 저의 20대 때는 1990년대에는 우리나라에 레오 까락스라는 이름이 새로 등장해서 아주 인상을 강렬하게 주었습니다. 그의 폭내포의 연인들 같은 영화는 한국 사람들에게 프랑스 영화 붐과 예술 영화 붐을 일으키는데 크게 공헌한 영화죠. 1990년대에 아주 난리들을 쳤습니다. 영화를 가지고서요. 인류 보편적으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이 좀 유난히 유행을 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990년대의 언제쯤에는 사람들이 죄다 영화, 특히 예술 영화들의 난리를 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영화니 하는 말들이 한참 유행을 했었죠. 또 그때 언젠가는 볼링이 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유행을 했습니다. 대학교의 교양체육 같은 데서는 볼링 과목이 아주 인기였고 너도 나도 볼링장에 다니고 볼링공을 가방에다가 넣어가지고 다니고 볼링 전용 장갑 끼고 다니고 자기 볼링 에버리지가 얼마다 라는 것이 자랑이 되던 시절이 있었죠. 또 언젠가는 한참 동안 재즈 음악이 무척 인기를 끌어서 재즈 음악에 대해서 조예가 좀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조금 잘 나가는 젊은이의 취급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레오 까락스 감독이나 또 그와 함께 작업을 많이 했던
드니 라방이라는 배우는 저의 그러한 기억을 되살려주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연극을 평생의 업으로 삼으려고 생각하던 시절, 그렇지만 시대의 대세는 슬그머니 정통 연극에서 뮤지컬로 넘어가던 시절, IMF가 찾아오기 직전, 와인에 대한 유행도 찾아오기 직전, 인터넷이라는 것이 아직 영향력 있는 어떤 매체로 자리 잡기 전의 시대의 조용필이 아직 가왕이라는 호칭이나 지위를 얻기 전의 일입니다. KBS의 열린음악회가 최대의 인기와 영향력을 갖고 있던 때입니다. 강호동이 듣보잡일 때입니다. 아마 주병진은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을 때였을 것입니다. 휴대폰은 크기가 벽돌만 할 때의 일입니다. 김대중 선생이 대통령이 되기 전의 일입니다. 아직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가방을 받아주던 문화가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아직 현관문을 들어갈 때 뒷사람을 위해서 문을 열고서 그 열려있는 문을 내가 잡고서 서 있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을 때의 일입니다. 레오 까락스나 드니 라방, 줄리엣 비노시는 그럴 때 나타났습니다. 아무튼 그런 레오 까락스 감독이 메흐드, 우리말로 하면 똥이죠. 영어로 하면 쉿입니다. 그런 제목의 영화를 이 도쿄라는 제목의 옴니버스 영화 안에 한 편 넣었죠. 저한테는 이 작품이 가장 관심이 갔습니다. 레오 까락스와 드니 라방 때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영화가 그 세 편의 영화들 중에서 가장 저에게 익숙한 거대 담론을 담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도쿄라는 국제적인 도시, 대도시의 일상적인 삶을 담고 있는 세 편의 영화 중에서 이 메흐드라는 영화는 조금 더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셸 공드리의 작품은 바쁜 도시의 삶 속에서, 그리고 타지인 도시의 삶 속에서 개인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봉준호의 흔들리는 도쿄라는 작품은 히키코모리에 대해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레오 까락스의 메흐드, 똥이라는 이 작품은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또 도쿄라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역사의식을 결여하고 있는가, 역사를 망각하고 있는가, 과거를 잊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 작품 안에서 보여지고 있는 도쿄의 일상은 매우 평화롭고 안정적입니다. 청결하고 정돈되어 있는 생활이 도쿄라는 지상의 도시 위에서 펼쳐집니다. 아주 질서 있고 규율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쿄의 지하에는 메흐드라는 이름의 하수도의 광인이라고 불리는 인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인물이 바로 드니 라방이지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도쿄의 지하에는 버려진 녹슨 탱크가 있습니다. 도쿄의 지하세계, 도쿄의 하수구는 지하 기지인지 매몰된 폐허인지 정확하게 그 정체는 알 수 없지만 우리 관객으로서는 평범하게 볼 수 없는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지하에 그런 군국주의의 잔해가 있는 가운데, 군국주의의 잔재를 버려두고서 지상에서는 아주 번드르르한 도쿄의 일상적인 안정이 구사되고 있는 것이죠. 하수도의 맨홀 구멍을 통해서 튀어나와가지고 근래에 들어서 지상의 이 평화로운 시민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메흐드라는 인물은 어느 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하의 벙커라고 할까요? 지하 요새, 지하 기지, 매몰된 군국주의 잔재, 이런 것들에서 수류탄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 수류탄을 까서 동경 시내의 여기저기에서 터뜨립니다. 사상자들이 발생하죠. 평화로운 도쿄의 일상이 깨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체포됩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메흐드라는 인물이 대답하기를
나는 인간 중에서 일본인이 가장 역겹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도쿄에서는 외국인들을 혐오하는 집회가 벌어지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 괴짜 외국인을 숭배하는, 그리고 변호하는 집회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요지경처럼 이 사람에 대한 찬반의 입장이 교차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또 이 사람에 대한 일본인 도쿄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일본인 도쿄 사람들의 복잡다기한 입장들이, 다양한 삶의 스타일과 입장들이 우스꽝스럽게, 무겁지 않게 그려집니다. 병치되어서 보여집니다. 결국 재판을 받고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죽지 않고 나중에는 행방이 묘연해집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탈옥하다시피 해서 행방이 묘연해지는데요.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 가서 활동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알려지고 이 작품은 끝이 납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고서 지하에 있는 제국주의, 군국주의의 묻혀진 과거 위에서 일본 사람들, 동경 사람들이 참으로 그들 특유의 결백함, 순진한 듯, 순박한 듯 보이는 삶의 태도와 얼굴을 가지고서 잘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레오 카락스 감독의 연출 의도였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명의 관객으로서 제가 보는 느낌은 그랬습니다. 역사의식이 없으면, 반성이 없으면 인간들은 아주 결백한 듯한 태도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놀랍기도 하고 슬픈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학기 말이 되면 대학원에서는 학생들의 학위 논문 예심과 본심 등이 있어서 조금 바쁘죠. 저는 대학원생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예심 같은 것을 볼 때 다른 심사위원들이나 교수님들은 목차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가를 많이 따집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은 잘 따지지 않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당부하기를 네가 가장 즐겁게 쓸 수 있고 네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부분부터 써봐라. 그렇게 해서 가장 재미있게 잘 쓰여지는 부분부터 네가 하고 싶은 말들을 쓴 다음에 이론적 배경 같은 것들은 그 다음에 구축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정석적이고 올바른 태도는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해야 일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목차를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 놓고 차곡차곡 그 목차 순서대로 학위 논문을 써가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재미가 없어서 웬만한 대학원생들은 그 논문을 써내지 못합니다. 웬만한 대학원생들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논문을 써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론적 배경부터 서술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시간과 노력이 너무 허비되기 때문에 너무 에너지가 소비되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국 마지막에 가면 하나의 방향으로 모아지고 어떤 식으로 쓰든지 간에 자기가 쓰고 싶은 말들과 그 말들로 나아가기 위한 배경이 되는 정보들을 서술하는 것에는 달라짐이 없지만 이 일을 조금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이렇게 흘러왔을까요? 어떻게 이번 회의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까요? 뜬금없지만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학령 인구도 줄고 해서 또 실질적인 산업 인력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대학의 숫자를 줄이고 모든 사람들이 대학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연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양질의 인력 자원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등교육을 받고서 우리들이 배가 고플지라도 계속 국민들의 높은 교육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부 수준의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더 강조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대학원에 진학하고 비록 그들이 자신이 교육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 돈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지언정 최대한 대학원 수준의 교육도 장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엄격하고 제대로 된 대학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제가 대학 근처를 몇 년 동안 어슬렁거려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학원들이 그렇게 양질의 엄격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 시각인가, 무엇이 정답인가는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대학원 교육도 대학원 졸업 후에 미천을 뽑으려 하기보다는 사회에 대한 사명감과 학문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위해서 대학원 교육에 몰두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아니면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될 이상을 위해서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군요.